2018년도 성균관대학교 인문문제.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일단 지금 성균관대 문제 푸는 방법이라기보다도 일단 그 가방 구성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문제 1번이 얘네들은 전형적으로 주제어를 주고 그리고 분류해서 요약하시오. 이렇게 해서 주거든. 그래서 보면은 이 문제가 분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A 입장 그리고 B 입장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분류된 입장에 제시문을 몰아서 쓴다. 예를 들어서 제시문 1, 3, 2, 4가 됐다 하면은 여기다가 제시문 1하고 3을 각각 요약하고 제시문 2하고 4를 각각 요약하고 이런 방식으로. 알겠지? 통합해갖고 뭉뚱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통합해서 뭉뚱그리는 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제시문 내용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 1번 제시문의 내용과 3번 제시문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2번 제시문 내용과 4번 제시문 내용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통합해서 뭉뚱그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분석적으로 각각의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제시문들을 분류해서 쓴다고 할 때 큰 구성은 이렇게 한 덩어리 즉 이것을 이제 한 달락 이렇게 쓰면 되고 각 입장에다가 이름을 줘라. 알겠지? 그 이름 주는 것은 일단 좀 이따가 개념화하고, 그리고 여기서 분류를 지금 사실은 이제 요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분류를 하게 되면은 여기 분류된 것을 첫 문장에다가 어떻게 분류된다 이렇게 쓰는 게 좋죠. 오늘 것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에 대한 입장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이미 제시문을 읽어갖고 알았다라고 치고서 그냥 입장 개념까지 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론론적 입장과 다원론적 관점 이렇게 했으면은 현상 탐구 방법과 관련하여 뭐 제시문 1과 3은 이론론적 관점을 제시하는 반면에 제시문 2와 4는 이론론적 관점을 보인다, 다원론적 관점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첫 문장에서 뭐 해라? 분류를 명확하게 밝혀놓고 들어가라. 그러고서 각각을 요약해주면 된다는 거. 한 가지 팁을 더 말해주면은 이제 1과 3의 관계 또는 2와 4의 제시문들의 관계를 딱 보고서 제시문들이 어느 하나가 상위 개념을 나타내거나 상위 원리를 제시하고 다른 제시문은 구체적인 사례를 나타내고 있으면은 상위 제시문을 먼저 쓰고 그리고서 거기에 속해 있는 하위 제시문을 이후에 서술해라.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 2번.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료 분석하고 비판이 섞여서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분석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시문의 한 입장을 비판하시오. 거의 전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한 전형적이긴 한 70~80% 이 정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뭐 자료를 안 줄 때도 있어요. 자료 대신에 그냥 보기로 사례를 설명해 주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자료로 주어졌든 아니면은 그냥 보기로 글로 제시문처럼 이제 주어졌든 간에 그 2번 문항에 깔려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구체적인 사례를 줘요. 그래서 이 사례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료가 주어졌으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먼저죠. 자료 분석을 해라. 보기가 어떤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으면은 그 상황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돼야 되겠고, 자료 분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을 논증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지. 논증적으로 이것도 요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자료에 뭘 제시해야 돼요? 결론, 자료의 결론을 제시하고 자료가 그렇게 일으키는 이유로서 이 결론을 제시하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보통 사례로 현상적인 사례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들, 이 자료는 현상적인 사실이야. 현상적 사실을 주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경우가. 왜냐면은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저 사실이니까 저 사실을 바탕으로 해갖고 제시문의 한 입장을 비판하게 된다. 근데 제시문이 보통 2개나 3개씩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제시문을 어떻게 해라? 이것도 뭉뚱그려서 요약하지 않았듯이 뭉뚱그려서 비판하기보다는 분리시켜서 비판한다. 예를 들어서 제시문 1과 3이 분류가 되어 있다고 치고, 그리고 저 제시 하나 묶여있는 입장이라고 치고
저 제시문들을 비판한다는 입장을 비판할 때는 제시문 1 비판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제시문 3 비판 이렇게 하나가 되기. 그래서 각각을 따로따로 비판하는 것이 보다 어떤 비판이 되냐면은 분석적인 비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걸 이렇게 구성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3번 문제 3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 3 같은 경우도 이제 자료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자료 해석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 자료 해석 또는 자료 이제 설명을 해라 이런 이제 문제들이 주로 나와.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은 분석은 자료만 딱 놓고서 그거의 결론과 이유를 도출해낸다고 한다면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해석은 이 결론이 이 현상적 사실이지 그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 라고 하는 이유, 과학적 설명에 해당되는 거지. 그 이유를 제시하거나 또는 그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현상적 결과의 의미, 즉 이 결론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는데 어떻게? 제시문을 활용해서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료 분석을 여기서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해라? 그 다음에 제시문들을 활용해서 또는 제시문 한 입장을 활용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설명하는 내용 또는 여기서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별도로 수행을 해준다. 그래서 이것도 두 달라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돼.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2010학년도 문제로 설명해서 그런데 지금 7학년도 모의능술에서 형태가 바뀌었어.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풀었지만 문제 1, 2, 3 그리고 문제 4까지. 문제 4는 보통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그냥 뭐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 이제 오늘 것도 이제 공유주의 비극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제시문을 활용해서 이제 써라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문제가 나는데 지금 2017학년도 형태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16학년도까지 문제를 보면은 2번하고 3번은 그냥 별도의 문제예요. 별로 연관성이 있지는 않아요. 그지? 근데 2017학년도 모의에서부터 이 모의에서부터는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세 문제로 줄어들었어. 그래서 문제 1, 그 다음에 문제 2하고 문제 3이 묶여서 문제 2 그리고 요게 문제 3으로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왔죠. 문제 3으로. 여기서 자료를 분석하고 비판하거나 또는 자료를 해석한 다음에 비판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은 2016학년도까지 문제 유형으로 공부를 해서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는 2016학년도까지는 2하고 3이 서로 독립적인 문제로 주어졌다면 지금은 이것을 결합시킨 문제 형태로 준다.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문제 형태가 그렇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제시문들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제시문 설명해서 가봅시다. 자, 문제 1번. 일단은 제시문들을 각각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보죠. 거의 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봐야 돼. 자,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푼다? 문제 1번. 여기서 일단은 분류해서 요약하기 때문에 요약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제시문들을 먼저 요약을 해놓고 어떻게 그룹핑이 될 수 있는가를 찾아봐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칠판에다 네모를 만들어 놓죠. 그지? 이게 뭐냐면 답안의 형태야. 답안의 형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야, 구성.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 입장이 서술이 될 거고 여기서 B 입장이 서술이 될 거야. 그래서 제시문 이제 몇과 몇이 어떤 제시문들이 묶이느냐 이제 그걸 보게 되겠지. 자, 제시문 1번을 먼저 봅시다. 이거 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어보자. 아래 제시문들 1에서 4는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다. 자, 주제어가 주어졌어요. 주제어. 현상 탐구 방법이야. 현상 탐구의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현상을 탐구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이제 그게 주제어지.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입장을 요약하시오 했기 때문에 그냥 사실 뭉뚱그려서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답안을 쓰면 아까 말했듯이 제시문을 나눠서 보는 것이 더 좋다. 자, 일단은 제시문 1부터 봅시다. 지식도 시장에 내다 팔고 돈을 주고 거래하는 상품으로 전락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르러 거대 이론에 대한 믿음도 모두 깨졌다. 자, 여기서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는 몰라도 풀 수 있지. 그지? 포스트 모더니즘도 어려운데 뭐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은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이것은 포스트라고 하는 뜻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 이것은 탈이라고, 예를 들어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는 뭐야? 탈산업사회 이렇게 번역해. 근데 또 하나는 탈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죠. 벗어난 거니까. 모더니즘하고의 연속성이 없다라고 보려면은 탈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하고, 모더니즘과의 연속성이 있다 얘기할 때는 후기 모더니즘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해. 보통 탈 모더니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근데 어쨌든 그렇긴 한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여기서 어떻다? 거대 이론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 거대 이론이 어떻게 됐다? 이 믿음이 깨졌다. 거대 이론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나오죠, 룰타르라는 사람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쓴 책 제목이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해주는, 앙팡들에게 설명해주는 포스트 모더니즘. 애들한테 설명을 한대.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도 이해를 못하는데, 프랑스의 지식수준이 그렇게 높은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뭐 포스트 모더니즘 몰라도 돼. 요것만, 제시문만 집중적으로 잘 읽어내서 분석해내면 됩니다. 거대 이론이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보편적 제도나 사고구조 또는 체계를 말한다. 여기서 지금 거대 이론의 의미가 나왔죠.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거냐? 이걸 뭐라고 해서? 보편제도, 사고구조. 보편제도, 이제 사고구조, 뭐 이런 것들, 또는 체계.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거대 이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론이 되게 거대한 거야. 엄청나게 커. 그래서 이론 하나를 가지고 모든 사회 현상들을 다 설명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한번 봅시다. 이러한 이론의 예로는 모더니즘이지.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이른바 거대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풍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론의 예로는 프랑스 대혁명에서 시작하는 해방의 담론, 독일 사상에서 볼 수 있는 정신의 실현에 대한 담론, 그리고 부의 담론, 자본주의 정치경제학의 담론을 낼 수 있다. 이게 밑에 다시 나와. 이러한 거대 이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해겔의 관념 철학. 해겔의 관념 철학은 뭐야? 해겔은 이제 정신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정신이 자기 스스로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원시시대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발달되는 이 단계를 정신이 확장되는 단계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몰라도 돼. 알겠지?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나 복잡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굳이 그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서 부의 담론. 부의 담론의 밑에 그 다음에 하이데거의 해석학. 이제 실존주의지 하이데거는 실존주의라는 자기 철학이 실존주의다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이제 해석학이라고 얘기를 했어 원래. 근데 어쨌든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걸 다 설명해내는 거야. 응? 인간의 실존 이거 갖고 실존에 대한 실존론적 이해 이러면서 이제 그 이론을 쫙 펼쳐내는지 인간은 실존으로 존재하지만은 뭐 이런 사물들은 이제 뭐 전제적으로 또는 용계적으로 존재하고 뭐 이런 것들 막 얘기를 한다. 근데 그걸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내려고 하는 거야.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자신의 이제 이론 총체적인 체계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스미스와 리카도의 경제 이론 이건 뭐야? 위에서 말한 부의 담론. 얘네들도 이제 경제학으로 모든 걸 설명해내는 거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변증법 아까 이제 정신의 변증법적 실험 과정인 건데 해겔이 그것을 이제 유물론적 관점에서 이제 전도시켜서 보는 것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지. 얘네들이 그 자본주의를 비판하는데 항상 얘네들은 정치경제학 비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해놓은 거예요. 위에서 설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대꾸를 시켜서 말하는 거야. 이런 거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인간과 사회에 관한 총체적인 가설이나 역사서술을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의 변증법적인 유물론에 입각해갖고 역사 유물론이라고 말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유상계급하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이제 무상계급 간의 뭘로? 갈등으로. 대립과 갈등, 모순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사회가 계속 다음 단계로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변화해 나가는 거죠. 원시공산 사회에서 이제 그 봉건제 사회로, 그리고 노예제 사회로, 노예제 사회에서 봉건제 사회로, 그리고 봉건제 사회에서 뭘로? 자본주의 사회로,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단계를 거쳐가고 이제 최종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모든 걸로 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심지어는 여기에 들어오는 것들이 뭐 법학이라든지 정치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도덕 뭐 이런 것들조차도 전부 다 이 관점에서 다 설명해내죠. 그지? 이런 게 총체적인 이론인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이 거대 이론이라는 거 다시 규정이 한 번 더 나왔네. 유물론은 인간과 사회에 관한 총체적인 가설이나 역사서술. 다시 말해서 인간과 사회에 관한 총체적인 가설 또는 역사서술. 이걸로 전부 다 설명해내려고 해. 이걸로. 자기 이론적인 입장 하나 갖고 모든 것을 꿰뚫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거대 이론이 어떻게 됐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파산 선고를 맞이한 거예요. 자, 그래서 꼽을 수 있다. 또한 다윈의 진화론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도 모두 거대 이론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도 다 설명해야 돼. 예를 들어서 다윈의 진화론과 같은 입장에서 말하는 사회생물 같은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그러니까 원래 생물학을 그냥 생명체의 현상으로부터 생명체가 생물이 어떻게 진화했는가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사회라고 하는 우리가 자연 현상하고는 동떨어진 인위적인 산물로서의 사회 현상, 문화 현상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총체적인 가설이라고 해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도 마찬가지고 모두 거대 이론에 들어간다. 료타르는 이러한 모든 총체적인 사고치기가 현대사회의 이들로 완전히 파산 선고를 맞이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19세기 이라나 니체의 말대로 절대성을 실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병천. 얘네들은 어떻다 그래서 거대 이론은 하나의 절대성 또는 이제 달리 말하면 이제 보편성을 신봉하는 거죠. 그지? 어떤 하나의 이론이 이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절대성까지 지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딱 거부하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 상대성이나 다원주의에 입각해서 설명할 수 있어. 상대성이나 또는 다원주의에 입각해서 어떤 하나의 원리나 개념이나 원리나 이론으로 다 설명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지? 근본적인 요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야. 그러니까 그것은 상대적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원주의가 꼭 상대주의로 가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요런 입장을 취해요. 그렇다고 하여 이런 입장을 취한다고 하여 윤리적 결정이나 심리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 윤리나 심리는 뭐예요? 아름다운 미학적인 판단이겠지. 또한 거대 이론을 거부한다고 지식과 담론에서의 실용적인 합의, 지식 담론에서의 실용적인 어떻다?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야? 거대 이론이 무너지고 우리가 상대주의나 다원주의적인 관점을 취한다 하더라도 요렇게 윤리나 아름다움이나 미학적 측면이나 그런 영역이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식, 진리의 영역이든 이런 데서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할 수는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가 됩니다. 얘가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성과 다원주의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어떤 하나의 이론이나 원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리나 이론으로 설명해내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다? 윤리나 심리나 지식과 관련해서 합의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야. 이것저것 뭐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앞에서 설명한 것들 다 필요 없는 내용이지 사실. 몰라도 되는 거야. 알겠지? 물론 배경 지식을 위해서 좀 배워두면 좋은데 선생님이 그것은 이제 그냥 빨리빨리 설명을 해놨어요. 자, 제시문 2번. 신고전파 경제 이론 체계는 합리적이고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개인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인간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 신고전파 경제 이론 체계는 신고전파 경제 이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이 모델에 의존해 있다. 요걸로부터 이제 다 설명해낸 거야.
자, 인간이란 자기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물건 하나하나 많이 취득하면서 효용을 추구하고 이를 합리적인 범주로 수행하며 이때 자신이 속해 있는 더 큰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기에 앞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리고 이 합리적인 인간 모델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자기 이익의 합리적인 극대화. 자기 이익을 합리적으로 극대화하는 사람이라는 모델인 거죠. 그지? 모든 인간은 어떻다? 자기 이익을 합리적으로 극대화한다. 자, 그래서 신구전파 경작은 말하자면 80%의 정확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다? 이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해내는데 80%의 정확성을 갖고 설명을 해냅니다. 또 뭐예요? 상당히 잘 설명해낸다는 거죠. 사회 현상들을. 이들이 제시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 행동의 기본 모델은 그 시내 80% 정도 들어맞았고 이로써 화폐와 시장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했다? 화폐와 뭘 했다? 시장의 본질. 이게 지금 경제 영역이지. 시장의 본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현상에 대한 특히 이제 경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론을 제대로 잘 구축해냈다는 얘기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죠. 자유시장 경제 이론이 이거는 지적 승리는 자기 확신을 가져왔고 많은 신구전파 경제학자들은 이미 얻은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이 발견한 경제 법칙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이론론적이고 보편과 근데 여기에서 지적 승리의 확신,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 대단히 많이 설명하는데 야, 우리 이 입장을 한번 다른 영역에도 한번 적용해 볼까? 라고 하면서 이론론적이고 보편과학적인 특성을 띠게 되었다. 자, 보편이라고 하는 거 언제 어디서나 항상이라는 뜻이야. 보편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학이 과학인데 뭐다? 보편적인 과학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경제학의 원리로 모든 걸 설명해내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나오잖아 이제. 이론론적이고 보편과학에 근접한 학문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고 믿게 되었다. 신구전파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의 법칙이 어디에나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이거죠. 어디에나 적용된다. 그것은 어떻다? 이 법칙은 러시아, 미국, 일본, 브룬디, 파푸아뉴기니아를 막론하고 똑같이 타당성을 가지며 그 적용에 있어 의미 있을 정도의 문화적 편차를 허용치 않는다. 편차가 없으니까 어떤 거야?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으니까 어떤 거야? 하나의 이론으로 다 설명해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신구전파 경제학자들은 보다 심오한 인생론적 의미에 있어서도 역시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다. 경제학 관문론을 통해 인간의 본성에 관한 근원적인 진실이 밝혀져.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이거죠. 이기적인 인간.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본성. 이거에 관한 근원적인 진실이 밝혀져 인간에게 거의 모든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요 입장에서 인간의 본성 또는 인간에 관한 여러 특성들 전부 다 어떻게? 인간에 관한 본성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설명 가능하다라고 얘네들은 생각한다는 거지. 그치? 이미 여기에서 입장의 이름이 나왔네. 여기서는 뭡니까? 다원론, 다원주의. 그리고 얘네는 뭐야? 이론론. 그치? 현상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다원론적 관점, 이론론적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상대적인 관점, 절대적인 관점 이렇게 얘기하면은 될까 안 될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어려워. 여기서는 가능할 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서는 가능할 수 있는데 제시문 4를 보면은 제시문 4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대주의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 상대주의가 아니라 한 사태를 바라보는 다양한 측면을 가리키거든. 사회학적인 측면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 그래서 상대주의하고 뭐 절대주의나 이런 관점으로 쓰는 것은 좀 맞지는 않아요. 이제 제시문 하나가 포섭이 안 된단 말이야. 설명인데. 그 다음 제시문 3을 봅시다. 제시문 3. 고교 시절 생물 시간에 선생님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체 모형을 사용해서 인체 구조를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자, 일단 생물 시간에 어떻다? 인체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 것이다. 인체 모형을 바탕으로. 자, 이 플라스틱 모형에는 심장, 간, 심장 등 사람의 주요 장기가 있다. 선생님은 이 모형을 사용해서 사람 몸속의 장기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맞춰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이 플라스틱 모형은 실제 인간의 몸이 아니고 이것을 실제 인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없을 것이다. 이 모형은 단순화되어 실체와는 다르다. 이 인체 모형은 어떻다? 단순하다, 단순해.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체 모형 중에서 이제 장기를 내는 것을 보면은 여기 이게 배 갈라놓은 거 있잖아. 모형 중에서. 여기 뚜껑 딱 떼갖고. 그럼 거기 뼈 있냐?
그지? 뼈가 없어요. 뼈 같은 거 안 해놓는다고. 그리고 거기에 뭐 핏줄들 다 표시돼 있나? 그렇진 않아요. 신경이 있나? 다 있진 않아. 그냥 필요한 것들만, 예를 들어 장기 모형이다 라고 하면 장기를 보여주겠다 하면은 장기만 단순화돼서 딱 들어가 있는 거지. 이제 장기들도 뭐 핏줄과 신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는 다 보여주지는 않지. 단순화되어 있어. 그래서 실체하고는 달라. 원래 진짜 모습하고는. 자, 그런데 실체와는 많이 다르지만 실체와 다른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비현실적인 단순성 때문에 인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단순화로 인해서 이해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왜? 복잡하게 돼 있으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어렵잖아. 근데 간단하게 표현을 해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 타겟으로 삼고 알고 싶은 것만, 표적으로 삼은 것만, 그것만 딱딱딱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여기다 복잡하게 전부 다 우리 인체 속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을 다 표현해놨으면 장기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도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모형을 사용한다. 자, 여기에서 볼 때 생물에서는 이렇게 하듯이 어떻다? 경제학에서도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모형 또는 이제 모델 이런 것을 사용한다. 마치 물리학자나 인체구도 어떻게 되는지 경제학에서도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모형을 사용한다. 마치 물리학자가 조약돌이 낙하할 때 공기 저항을 갖지 않는 것처럼 가정하듯이 경제학자들도 분석하고자 하는 현상과 직접 관련 없는 세부 상황은 없는 것으로 한다. 뭐예요? 단순화를 시키죠. 여기서도 단순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은 어떻게 한다? 직접 관련 없는 세부 사항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은 생략을 해버립니다. 인체 모형에서도 예를 들어 장기 모형 딱 하려면 이 속에 들어있는 핏줄이나 아까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제거를 하지. 뼈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한단 말이야. 그지? 불필요한 거야. 지금 우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은 장기이기 때문에. 그지? 거꾸로 생각해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인체 구조에서 뼈가 어떻게 붙어있고 어떤 뼈들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어떤 모형을 만들겠어? 인체 뼈 모형을 만들 거야. 뼈로 낸 거. 그지? 해골바가지로 되는 거 뭐 이런 거 봤죠? 그지? 그런 걸 만들 거야. 장기를 가지고 장기 같은 거 다 제거할 때는 마찬가지죠. 불필요한 것들 직접 관련이 없다 하면 이런 세부 사항들을 생략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물리학이나 생물학, 경제학의 모든 모형은 현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현실을 단순화한 것이다. 경제학의 모든 모형에서 경제적 유인은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심지어 어떤 경제학자는 경제학 전체가 사람들의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단순화해서 어떻다? 인간은 어떻다?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 모형을 제시를 하는 거야. 사실 이거랑 유사한 거죠. 어딨지? 여기 자기 얘기 합리적 극대화하는 거.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나머지는 모두 부수적이다 라는 말이 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제학이 어떻게 한다? 인간에 관련된 이러한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는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모형을 통해서 단순화해서 우리가 세계를 더 잘 쉽게 이해한다 이런 거죠. 그지? 제시문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제시문 4를 봅시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 분류해서 쓰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2번 문제가 많이 까다로워. 2번 문제가 여러분이 쓰기가 쉽지 않을 거야. 자, 봅시다. 사회 문화에서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급속하게 변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학문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걸 학생들이 좀 잘 못 읽는 경우가 있어. 어느 하나의 학문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랬죠.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게 무슨 얘기야? 포괄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게 포괄인 거지. 그지? 여기서 포괄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이론으로 여러 영역의 다양한 영역의 현상들을 포괄해서 다루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죠. 그지? 학문 하나로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학문을 포괄해서 어떤 현상 하나를 이해해라 이런 거지.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포괄해서 다룬다는 것을 잘못 읽어갖고 그것을 얘네랑 같이 짝을 지어놓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야. 1하고 4가 짝입니다. 제대로 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 제대로 했어요.
선생님이 연세대학교 문제 풀다가 그 어떤 문제를 푸는데, 야, 제시문 가에서 니네들 다 이렇게 썼지.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돼서 이거거든? 그랬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다 답안지만 들어있어. 나중에 첨삭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썼어요. 제시문을 좀 부정확하게 읽어서 그래. 자, 근데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사회 구조의 변화,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서 이게 다 힌트예요. 경제 성장을 하면서 사회 구조가 변화하지, 그지? 그리고 민주화도 진전이 되었죠, 그지? 현상 이거 뭐에 답이 될 수 있냐면은 3번 쓸 때 3번. 3번 문제 쓸 때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으세요. 문제 힌트를 다 얻을 수 있는 거야. 다양한 사회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갈등 현상은, 자, 여기서는 일단은 사회 첫 문장에서 뭐라 했어? 사회 문화 현상은 없다? 이것은 이제 다양하다, 다면적이고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그리고 이런 현상 중에서 지금 뭘 다루고 있어? 사회 갈등을 다루고 있지. 사회 갈등.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회 갈등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 이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는데 포괄적인 학문의 관점에서 보래. 한 학문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 학문을 포괄해서 보래. 그래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사회 갈등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왜 일어나는 거야? 개인들 간의 자원의 희소성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 그리고 자원 배분의 문제로서 접근한다. 여기서는 희소한 자원을 둔 경쟁으로 보는 거야, 경쟁. 그러니까 이 경쟁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원리를 통한 해법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반면 사회학의 갈등 이론에 따르면, 사회학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어. 사회학의 갈등 이론에서 따르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회학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위세, 권력, 자산의 추구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집단, 조직 간에 발생하는 대립적 상호작용이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뭐 이런 데서 일어나는 대립적인 상호작용이다.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그 사회 구성원들이 뭐 집단으로 그럴 수도 있고 개인과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대립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상호작용. 이게 뭐가 다르냐면,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상호작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지? 나하고 너하고 나, 나하고 우리, 우리하고 나, 우리하고 너네, 그지? 그네들. 뭐 이런 식으로 그네들. 하여튼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경제학에서는 희소한 자원 경쟁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떤 거야, 저것은.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욕구를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거지. 무슨 소리냐면은 나도 원하고 쟤도 원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냥. 나하고 뭐 어떤 관계를 통해서 뭘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기서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무관심한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욕구를 본 다음에 합리적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이런 것을 위한 이제 대립적 상호작용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희소 가치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 내부의 갈등이 구성원 간의 대립과 반목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론가들은 예컨대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합의에 근거한 구속력 있는 계약, 이런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한다? 자발적인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서 해결된다.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제 뮬겐 하버마스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합의에 근거한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전략을 의미하는 시민사회적인 해법 내지는 참여 지적 해법을 통해 사회 질서 유지가 가능하며 사회적인 재통합되는 과정을 겪는다고 한다. 자, 그러니까 사회 갈등 이론, 이렇게 갈등이 이제 나타나기는 했지만 우리가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 현상을 경제학으로만 봐? 아니야. 사회학으로만 봐? 아니야. 두 개를 합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해서 보라는 거야, 여러 학문을.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문이 묶이면 어떻게 묶일 수 있습니까? 제시문을 묶으려면은 제시문, 그렇지, 1하고 4가 어떤 입장으로 여기다 이름을 주면은 다원주의 또는 다원론적 관점, 이렇게 이름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또 제시문 2하고 제시문 3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원론이 아니라 이론론. 이 다원론과 이론론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것을 제시문을 묶어서 공통의 상위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은 제시문의 힌트, 제시문에 이미 언급이 됐어요. 그치? 아까 여기서 말할 때 다원주의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서 이론론이라는 말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볼 때 키워드들을 여러분이 잘 잡아놔야 이 개념화를 하기가 좋아. 많은 경우 성경관대 같은 경우는 그 개념화를 할 수 있는 용어를 직접 주거나 또는 힌트를 제시해 줍니다. 제시문에서. 그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 어떻게 단어를 써서 할 수 있겠어요? 여기다가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다원론을 제시하고 있는 뭘로? 제시문 1과 4와 그지? 어느 하나의 총체적인 가설이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론론적 관점인 2와 3으로 이론론적 관점인 2와 이론론 2와 3으로 분류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 수 있죠. 먼저 다원론적 관점 중에서 제시문 1은 어떻다? 거대 이론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러니까 사실 현대사회죠. 현대사회에서 거대 이론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으며, 그지? 보편성을 띠고자 했던 거대 이론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런 상대성이나 다원주의에 입각해서 사회 현상을 탐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요거까지 써주면 되겠지. 또한 제시문 4는 어떻게? 사회 문화 현상,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는 사회 문화 현상을 경제학과 사회학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해낼 수 있고 그 각각의 관점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서로 달리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지. 반면 이론론의 관점을 띠고 있는 제시문 2는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해. 여기를 다원론이라고 잡기는 했는데 여기를 경제학적 관점이라고 봐. 그래갖고 다원론이라고 해놓고 경제학 해놓으니까 좀 이상한 거야. 뭐가 좀 안 맞죠, 아비가. 그치? 뭔가 대립 개념이 같은 사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이렇게 말해. 경제학적 관점과 비경제학적 관점.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알겠지? 얘가 여기서 이제 그냥 비경제학이라고 뭐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또 경제학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뭔가 자신이 상위 개념으로 묶었을 때 이게 딱 매치가 안 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미스매치가 일어나면 뭔가 잘못됐다 하고서 상위 개념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봐야 돼. 정확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져야지 그게 답을 쓸 수 있는 주제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론적 관점 중 제시문 2는 신고전과 경제이론의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극대화하는 인간을 모델로 해서 어떻게 했다? 경제 현상을 설명해내고 이로부터 어떻게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본성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해낼 수 있다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마찬가지로 제시문 3도 어떻게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인간과 관련된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는 모형이라는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단순화된 인간 모형을 통해서 이런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들어가서 직관에 가야 합니다. 이해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분류하는 문제가. 이 문제에서는 분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고 선생님이 간혹 보면은 이 입장들을 개념화시키는 데서 학생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었어. 그걸 좀 주의하는데 어떻게? 제시문에서 주제어들을 가지고 정리해 가면서 해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연습할 때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이 칠판에다 하는 것처럼 따라서 해라. 이 네모칸 그리는 것도 따라서 해. 그래놓고 여기다 1, 3 이것을 여기다 정리해 들어가면 된다고. 답안을 이제 거기서 답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어구 단위로 정리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시문도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좀 보기 좋게 한눈에. 그래놓고서 이것을 보면은 제시문으로 다시 안 가도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알았지?